예. 이번 시간에는 그 데이터 스토리텔링에 관한 책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이렇게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네. 이 책 제목은 이 데이터 스토링 이펙티브군요. 이펙티브 데이터 스토리텔링이라는 책인데요. 브렌트 다이크스라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네. 안 나네. 네. 이런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그 뭐, 대부분 제가 책을 한 서너 권 정도 봤는데, 어떤 책들은 그냥 비주얼에 관해서만 좀 설명을 해놓은 책들이 있고, 어떤 책은 스토리텔링에 좀, 치중을 한 책들도 있고, 또 어떤 책들은 어, 약간, 어, 심리학적인 어프로치?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고른 책은 그것들이 제대로 좀 잘 조합이 되어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우리가 하는 수업에 가장 좀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이 책을 골랐고요. 원래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은 원래 팀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동영상 녹화 강의로 이번에 그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것도 학생 수도 많고 해서요. 제가 주요 내용을 주로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 또 한번 보시죠. 네, 중요한 내용인데 이 인사이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입니다. 인사이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러니까 음, 우리가 데이터 스토리텔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에서 뭔가를 마이닝을 하는 거잖아요. 발굴할 거. 데이터에서 뭔가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 걸 그냥 주로 인사이트로 하는데 인사이트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인사이트를 뭐라고 정의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레퍼런스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unexpected shift라고 나와 있습니다. shift in the way we understand things.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시사점을 보기 전까지는 뭔가 시프트가 없는 거죠. 시프트라는 얘기는 체인지인데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의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어떤 전환점이 생기는 거. 이런 거를 인사이트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 어렵죠. 쉽지는 않습니다. 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어떤 때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실제 데이터를 봤을 때는 패턴이 아예 없다든지 혹은 우리가 예측했었던 바와 반대로 나타내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하고 이렇게 요거거든요. 이 물음표와 느낌표가 동시에 일어나는 물음표와 느낌표. 의아함이 들면서 그런가? 라고 이제 그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인사이트를 발견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럴 거라고 생각했었었는데 그게 그리고 상식적이라고. 그러니까 상식적이라는 얘기는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데이터를 보니 다르게 나왔네. 이런 거죠. 그런 게 인사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약간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보자면, 자, 인사이트는 언제냐면, uncover, discover죠, 이것도. 새로운 관계, 혹은 제일 중요한 건 새로운 패턴입니다, 패턴. 혹은 새로운 트렌드나, 어나멀리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패턴에서 좀 튀어나온다든지 아마 약간 비정상적인 데이터, 정상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에서 좀 다른, 다르게 튀어나와 있는 예외가 된 어떤 그런 데이터 포인트들이 되겠죠. 네, 그런 것에서 reshape how we view things.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나 방식을 조금 바꿔주는 그런 계기를 주는 것들이 바로 인사이트입니다.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패턴. 음, 패턴. 그 패턴이라는 건 제가
저번 첫 번째 시간에 아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리핏의 개념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하나만 봐서는 패턴을 발견할 수는 없죠. 패턴을 발견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영역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아마 다 조금씩 쪼개져 있을 텐데 그 쪼개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패턴이 반복될 때 그 패턴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떤 그 포인트가 여러 데이터에서도 계속 반복되어 나타날 때 그 패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만을 가지고 뭔가 좀 체계적인 구조나 체계적인 아마 체계적인 메시지를 만들기는 사실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 하려고 하는 주장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신뢰 그 확신을 가지려면 여러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에서도 각각의 데이터에서도 뭔가 그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포인트들이 패턴으로 나타낼 때가 가장 강력한 인사이트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도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로 패턴화되어 있는 패턴으로서도 볼 수 있는 인사이트라면 상당히 예,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그, 네,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자,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여기 얘가 하나 나오면 다음 페이지에 자, 트랜잭션 어마운트 히스토그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B2C니까 뭐 저기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리테일러겠죠. 비즈니스에서 그러니까 기업에서 일반 그 개인으로 가는 예, 그런 트랜잭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X축 우리가 이제 봤었던 히스토그램 중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걸 KD라고 했었죠.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트 아마 기억하실 텐데 써볼까요? KD를 그려놓은 거죠. 자, 트랜잭션 어마운트와 자, Y축을 보시면 자, 트랜잭션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러면 대략 네. 그 정규 분포잖아요, 이런 거는 정규 분포. 대부분은 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아마 있을 거죠. 이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고 트랜잭션이 되게 낮거나 그리고 혹은 되게 높은 구간은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네요. 요게 아마 어썸션입니다. 어썸션. 여러분들이 그냥 데이터를 보기 전에 그냥 누구나 봐도 상식적으로 그렇겠지라고 했던 거. 이게 expected죠. 네, 기대치. 근데 실제 데이터를 보니 예를 들면 실제 데이터를 보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트랜잭션 어마운트 대부분은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그 평균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데이터는 요 안에 들어와 있지만 끝에 보면 봉오리가 하나 더 보이죠. 약간 뭐 봉오리가 되게 높지는 않지만 봉오리가 높지는 않지만 패턴이 있죠. 이게 약간 어나멀린 거죠. 만약에 처음에 어썸션이 맞다면 저거는 생각을 안 했었던 건데 데이터를 히스토그램으로 차트를 그리고 나니 보이지 않았었던 한 그룹이 보이는 거죠. 여기는 어떤가요? 이 가운데에 있는 그 트렌드, 메인 트렌드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뭐예요? 트랜잭션 어마운트가 되게 활발하게 많이 일어나는 집단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집단을 우리나라 뭐 그, 어, 투표할 때도 뭐 이런 얘기 좀 많긴 했었었는데, 파퓰레이션이 지금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파퓰레이션이 지금 잡히는 건 두 개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파퓰레이션이 거대하게 하나 있는 거고, 그죠? 팝원이 하나 있는 거고,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죠. 새로운 파퓰레이션이 하나 더 잡힌 거죠. 데이터 분석을 해보기 전까지는 몰랐겠죠. 해보고 나니, 여기서 스파이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봉우리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도 이제 생각을 해볼 게 여러 가지 생기죠. 자, 여기에 있는 그죠? 여기 특별하게 여기에 분포해 있는 이 사람들은 뭘 살까? 사고 있는 게 뭘까? 그죠? 자, 로케이션은 뭘까? 그러니까 파퓰레이션이 원, 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마케팅의 입장에서는 세그멘테이션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세그멘테이션.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그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파퓰레이션을
커스터머 모집단을 가르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갈라서 광고를 따로따로 할 것이냐. 세그멘테이션은 나눈다는 거니까요. 마케팅 전략을 함에 있어서,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전체 파일을 두 집단으로 나눠 볼 거냐, 한 집단으로 볼 거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 그냥 막연하게 익스펙테이트 할 때는, 막연하게 우리가 추측했을 때는 그룹 하나라고 봤을 때는 세그멘테이션 별도로 필요 없죠. 마케팅 메시지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 그냥 그 브로드하게 드르뭉술하게 이제 한 그룹한테 진행이 되지만, 요쪽이 실제 데이터라면, 그죠? 여기 그렇게 되면 파퓰레이션, 다른 식으로 좀 그려볼까요? 자, 파퓰레이션 1이 하나 있고 파퓰레이션 2가 하나 있잖아요. 실제로 이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나는 두 번째 요 집단. 그럼 얘네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정의를 해놓고 세그멘테이션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팝 1과 팝 2, 파퓰레이션 2, 얘네한테 각각 먹힐 수 있는 전략이나 이 메시지들이 별도로 수집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분석을 하게 되면, 자, 팝2에 해당한 애들은 주로 뭘 사니? 얘네들이 사는 이 스토어 로케이션은 어디야? 그리고 야,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게, 자, 그러면 이제 프로모션 캠페인을 어떻게 해볼까? 그러면 팝1을 지금 이렇게 해왔는데, 팝2를 우리가 원하는 건 뭔가요? 팝2를 더 올려야 되겠죠. 그죠? 팝2를 올리려면, 이렇게 올리려면, 뭐 이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리려면 어떤 캠페인을 좀 쓰면 될까? 그쵸? 네. 자, 글로벌 익스펜션으로도 갈 수 있을까? 이거 상당히 좀 그 앰비셔스하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을 때 여기까지는 가능하죠.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면. 이런 데이터가 나와 확인이 되어야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 분석을 해보지 않고 혹은 차트를 그리지 않고서는 계속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데이터 분석을 해놓고 여기서 이걸 어나멀리라도 해도 좋습니다. 어나멀리. 약간 이상현상이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거 새로운 패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새로운 커스터머 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여기서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이 뭘 사는지, 주로 뭘 사는지, 어떤 로케이션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는지,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특성이 뭐 장소, 주로 사는 물품, 주로 사는 물품과 어디서 사는지, 뭐 그 이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구나, 그죠? 어떤 사람들이구나. 아, 주로 이 사람들은 물건을 사서 제2의 리테일, 뭐 해외로 다시 파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뭐 그런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역추적이 가능하죠. 데이터를 가지고. 아, 그럼 이 사람들은 대략 이런 쪽에서, 이런 로케이션에서 이런 물건들을 사는 사람임을 위로 보아서, 아, 이 사람들의 성향은 이럴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의 이 프로파일링이 가능하죠. 컨슈머 프로파일링. 프로파일.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캠페인을 새로 짜는 거죠. 네. 데이터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요거는 제가 예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요거는 볼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빅카인즈라는 데이터 리포지토리가 있습니다. 빅카인즈라는. 여기에는 다 그 신문 기사들이 있는 겁니다. 신문 기사. 신문 기사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데이터인데요. 자, 차트는, 자, 해당하는 데이터는 어떤 기사들의 수냐 하면, 격차, 빈부, 양극화. 요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간 데이터, 요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간 키워드로 들어간 신문 기사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1992년이잖아요. 이게 1990년부터 2021년까지요. 네, 했었는데요. 그러면 199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에 봤을 때 격차라는 단어나 빈부라는 단어 혹은 양극화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기사의 수를 이 점으로 표시해 놓고 요거를 선으로 연결을 해 놨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트렌드가 이렇습니다.
여기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이렇게 거의 좀 엑스포넨셜하게 그죠? 올라가죠.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약간 그 같은 기간 안에 베리에이션이 조금 커지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죠. 여기 이걸 어떤 패턴으로 뭐 봐야 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볼 만한 질문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가? 심해지고 있는가죠. 심해지고 있는. 양극화는 더 강해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건 어떤 어썸션이냐면 그 현실이 보도에 반영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뭐 이게 그 독일 그렇죠. 독일의 한 그 저널인가요? 아마 신문인가요? 네. 걔네 이름이 아마 스피겔인가 아마 그랬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 거울이란 뜻이거든요. 거울. 그러니까 현실의 거울로서의 보도 매체, 언론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보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그죠? 네, 실제로도 양극화는 증가 추세에 있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현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알아보려면 실제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데이터가 좀 포인트가 크지 않아서, 자, 이걸 가져왔는데, 진위 계수를 보면 알겠죠, 여러분? 진위 계수. 진위 계수는 0에서 1 사이로 움직이죠. 0에서 1 사이. 자, 1인 경우는 네, 앱솔루트하게 앱솔루트 디스패리티. 디스패리티라는 얘기는 불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앱솔루트하게 그러니까 그 이 국가에서는 한 명이 전체 국부를 장악하고 있을 때가 1이 나오는 거죠. 0으로 갈수록 이, 앱솔루트 이퀄리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전체 국부가 다 그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하나하나에게 동등하게 다 분배가 되었을 때 0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0에서 1 사이로 움직이는데 데이터가 우리가 레코드가 이거보다 더 사실은 오래 더 멀리 가야 되는데 그죠? 2011부터 있습니다. 2011부터. 네, 2011부터 있고요. 2021까지 나왔습니다. 0.39에서 시작하던 것이 지금 0.33으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차트의 문제는 뭐냐면 0.33 이걸 이 눈금 하나하나의 간격이 0.01이잖아요. 0.01. 아, 이거 너무 세세한 거 아니야? 전체 스케일이 0에서 1 사이인데, 그죠? 한 0.1 정도면 모르겠는데 눈금 하나를 0.01로 했기 때문에 이 사이 간격을 너무 크게 해놓은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급격하게 그 페어한 사회로 이 수년해 나가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이런 차트도 사실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기 제가 다른 차트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1년일 겁니다. 2011, 조금 전까지 있군요. 2010, 2008년도인가요? 7년도부터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나라 이렇게 나오죠. 요 녹색인데요. 사우스 코리아. 예. 대부분 뭐 그 레인지에 있죠. 네. 뭘 보시나요, 여러분? 약간 수치가 좀 다르기도 하고. 자, 이렇게 보시면, 네. 자, 보니까 요거는, 월드뱅크에서 나온 자료고요. 세계은행 자료고, 자, 왼쪽은 OECD 스탠다드에 따라서 나온, 네, 차트이기 때문에 약간 이 구체적인 숫자가 조금은 다르지만 레인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우리나라가 그러면 양극화가 극, 점점 더 심해지고 있나? 라는 질문을 요거 보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아 보이죠.
뭐 수평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최대한 되게 나빠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만약에 양극화가 사실이라면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우리보다 위에 있는 나라들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미국은 상당히 위에 있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부의 그 불균형이 상당히 좀 심하죠.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저머니, 프랑스, 스위스, 룩셈부르크, 유나이티드 영국까지 우리보다 다 높은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얘기는 부의 불평등이 우리보다 더 심하다는 나라죠.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그죠? 영국, 룩셈부르크, 스위스, 프랑스, 젊은 이런 나라들은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이잖아요. 복지가 잘 되어 있고. 네. 진짜 북유럽, 그죠? 요 아래 보시면 진짜 북유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그 부가 더 평등하게 나눠져 있는 곳은 뭐 정말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벨지엄, 아이슬란드 이런 데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유럽에 있는 나라나 미국도 우리나라보다는 진위 계수가 높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데이터에서 그 기사 수를 한번 더 돌아가 볼까요? 수로 돌아가 보시면 우리가 10년도였나요? 10년도, 네, 11년도부터였으니까요. 11년도. 그러면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1990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2010년도부터 볼게요. 2010년도 본다고 해도 그죠? 패턴을 여기서만 본다고 해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거는 아마 그때 당시에 뭐 연도 그 정확히 뭐 어떤 사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여기서 더 내려갔는지 더 올라갔는지는 저도 사실은 알 수는 없죠. 이 패턴에서는. 네. 하지만 올라가는 패턴은 2020년, 21년도까지는 네. 확연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러니까 진위 계수가 뭐 드라마틱하게 내려가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수평이었을 텐데 왜 미디어는 왜 미디어는 이런 말을 아마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미디어는 왜 이렇게 그 실제와는 거리가 먼, 현실과는 거리가 멀게 양극화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썼을까, 기사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게 될 텐데. 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 나름대로도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런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거죠. 데이터 두 개가 서로 상충되는, 네, 상충되는 지점이 여러분들의 인사이트가 되는 거죠. 이게 인사이트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로서는 인사이트가 될 수는 없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인사이트로 그 간주할 수 있는 거는 뭐와 뭐의 괴리가요? 언론과 경제 현실. 네, 경제 현실은 지금 양극화 심하다가 얘기하고 있죠, 그죠? 여기는 오히려 더 공평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혹은 변화가 없음.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상당히 크게 네, 양극화가 심한 것처럼 나오고 있긴 하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양극화라는 단어 혹은 빈과 부, 그죠? 주로 여러 답안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어, 그 클릭베이트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클릭베이트. 낚시성 기사거든요. 낚시성 기사. 실제로 그 현실을 반영한다기보다 사람들이 클릭을 하도록 만드는 기사 제목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대부분 이분법적인 생각이거든요. 이분법적인. 세상이라는 게 상당히 그냥 그레이스케일이에요. 회색이거든요. 어디 되게 좋은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되게 악인도 많지 않고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 그 사이 어느 지점에 있죠. 이게 뭐, 명확하게 뭐, 되게 뛰어난 사람, 명확하게 되게 못난 사람, 뭐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실제로 우리 생활에는, 우리 일상 속에서는 대부분 그 어디 중간에 다 속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문법에 되게 익숙해져 있죠. 익숙해져 있죠. 왜 그래요? 우리나 항상 빈부라는 말, 그죠? 혹은 뭐 천사와 악마, 그죠? 이런 식으로 되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도록 많이 배워와서 여기에 되게 익숙한 머리를 가지고 있죠, 우리들은. 그런 거가 트리거가 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혹은 그 미디어나 언론사에서 보기로 이러한 그 단어들이 들어갔을 때 클릭률이 높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이유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이런 식으로 역추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것을 뭐 인사이트를 하나의 데이터에 찾을 수 있지만 인사이트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 번에 이렇게 그 차례차례 봐가면서 이 특히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서로 상충될 때, 네. 근데 사실은 저도 여기서 뭐예요? 경제 현실이라는 게 주로 진위계수가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를 가진 거죠. 그것도 전제죠. 경제적 인덱스이기 때문에 현실을 언론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측정 장치로 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언론은 현실과 다른 리포트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느냐? 예, 인 거죠. 그걸 저는 이제 클릭베이트로 본 건데 이거 이외에 물론 여러분들도 좀 다른 가설을 혹은 다른 각도에서도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되게 심플하긴 하지만 네, 인사이트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매월 그 한 그 신문사에 컬럼을 기재하고 있는데요. 그런 요 칼럼의 경우는 이런 칼럼의 경우는 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소개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위계수와 네, 그리고 그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들어간 네, 키워드로 들어간 기사 수를 가지고 제가 네, 이 두 개의 차트에서 오는 괴리성을 가지고 썼었던 네, 칼럼입니다. 자, 또 다른 걸 예를 좀 보여드릴까? 인사이트가 뭐가 있는지. 이거는 좀 텍스트 마이닝에서 제가 가져온 예인데요. 텍스트 마이닝 이거 쉽습니다, 여러분들. 어, 자,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코릴레이션 했던 거 기억나죠? 코릴레이션. 상관관계. 요거 R이라고 했고요. 요게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로 간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플러스 1로 가까이 갈수록 플러스 1로 가까이 갈수록 강한 상관관계죠. 강한 정적인 상관관계입니다. 그것을 이 텍스트로도 하시는데요. 단어로도 하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월트백이라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다시 써드릴게요. 그냥 이름만 한번 들어주세요. word to back. 워드를 벡터로 만들어서 얘네 그 단어 사이에 코릴레이션을 구하는 겁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 클린과 키친이 들어가고 여기에 더티는 없는 겁니다. 뭐 그게 필요한 건 아니고. 자, 클린 키친과 연관된 단어가 어떤 단어들일까를 찾아본 겁니다. 그럼 아래 이게 쭉 코사인 시뮬리티 이게 코릴레이션 R이라고 생각하시면 약간은 다르긴 한데 코릴레이션 R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V가 아니고 네, V가 아니고 R. 네, R인데. 자, 보시죠. 그러면 요걸 코릴레이션 뭐 0.7, 0.6 상당히 크잖아요. 그죠? 0.6, 0.7이라는 얘기는 그 양의 방향으로, 그죠?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것도 따라서 증가하는 그런 패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숫자가 높을수록 클린 키친과 관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클린 키친과 혹은 같이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 텍스트 리뷰를 남길 때, 이 얘기를 안 했네요. 이 텍스트는 뭐였냐면, 에어비앤비 보스톤이거든요. 보스톤. 에어비앤비 보스톤에, 그러니까 보스톤 지역 전체죠. 보스톤 지역 전체에 있는 에어비앤비에 남긴 리뷰 글입니다. 리뷰. 그 사람들이 에어비앤비를 써보고 나서 이 커스터머들이 글을 남기잖아요. 네, 글을 남겼을 때 그 어떤 글을 남겼는지를 본 겁니다. 그 글을 가지고 텍스트 분석을 한 겁니다. 아마 한 2만 건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2만 건 정도랑, 네, 상당히 좀 그 신뢰가 가는 데이터인데요. 이런 데이터에서 이제 취재했었던 데이터가 뭐냐면 결과값이, 자, 그러면 다시, 네, 클린 키친, 깨끗한 주방과 가장 관계가 높은 높은 단어, 혹은 클린 키친과 가장 자주 쓰인 단어는 뭐지? 를 찾아본 겁니다. 자, 1번 제일 많이 쓰인 거. 코지. 코지는 뭐 약간 뭐 분위기 같은 거죠. 좀 이렇게 뭐 오밀조밀하기도 하고. 근데 옆에 보시면 그 스페이셔스가 있습니다. 스페이셔스는 공간성이 있다는 거죠. 좀 넓다는 얘기고. 그리고 마더는 뭐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치자면 레노베이션이 되어 있어서 요즘 현대시계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닛이 있고 루미는 아까 마찬가지로 스페이셔스랑 같은 말이죠. 좀 컸으면 큰 거, 좀 크단 얘기죠. furnished, 네, 키친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 기구 뭐 이렇게 조리를 위한 여러 가지 그 장치들 있잖아요. 기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뭐냐 그 식기세척기라든지 뭐 약간 좀 팬시한 여러 가지 그 조리를 위한 도구들, 그리고 이퀴프트도 마찬가지죠. 이퀴프는 뭔가요? 퍼니시드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될 어떤 뭐 주방 기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있느냐. 그 다음에 타이디가 있고 그것도 깨끗한 거죠. 데코레이션이 돼 있고 large, space, bright, stylish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거는 처음에 클린 키친, 깨끗한 주방이라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개념화하고 있을까? 깨끗한 주방을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 그러면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는 깨끗한 주방이죠. 뭐 이렇게 먼지 없이, 그죠? 먼지나 뭐 때 없이 잘 닦아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데이터를 보면 완전히 다르죠. 사람들이 깨끗한 주방과 연관해서 쓰고 있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써볼까요? 레노베이션. 레노베이션이 돼 있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이즈가 좀 커야 되죠. 그래야 사람들이 깨끗한 주방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텍스트로 시멘틱하게 봤을 때는 깨끗한 주방이 깨끗한 주방이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뭐랑 연관된다고요? 깨끗한 주방. 자, 깨끗한 주방은 그냥 깨끗한 주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깨끗한 주방이 아니고 레노베이션이 되어 있는 큰 주방이 깨끗한 주방이란 뜻입니다. 거의. 그렇죠. 분석을 하기 전에는 여러분 몰랐죠. 그냥 깨끗한 주방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아, 깨끗한 주방이면 여기 그 좀 뭐 베이킹 소다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스팟 없이 잘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으면 깨끗한 주방일까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데이터를 뚜껑을 열어보니 그죠? 깨끗한 주방이라는 사람들의 머릿속의 컨셉은 그냥 깨끗한 주방이 아니고 레노베이션이 되어 있는 사이즈가 큰 그런 주방을 얘기하는 거죠. 데이터 분석을 해보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죠. 네, 이게 인사이트죠. 이런 게 인사이트라는 거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레노베이션과 사이즈, 그 크기가 깨끗한 주방과 상당히 크게 관련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방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도, 그죠? 레노베이션이 되어 있고 사이즈가 크다면 깨끗하게 느낄 확률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자면. 네, 이런 게 인사이트입니다.
데이터 분석해보기 전까지는 몰랐죠. 음. 하나만 제가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학생이 했던 건데, 이거는요. 자, 분식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다방이라는, 네, 그 프랜차이즈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분식만 전문으로 하는, 네, 업체인데, 여기에 남긴 리뷰 글들을 이 학생이 다 긁어 온 겁니다. 한승연이라는 이 학생이 다 긁어와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자, 탑, 요 키워드를 뭘로 했냐면, 네, 맛있다를 키워드로 했습니다. 맛있다를 키워드로 해보니까, 자, 이것도 콜레이션이죠. 0.65는 아까 그 콜레이션 했던 것처럼 아까 0.7 아래 쭉 있었던 콜레이션 R입니다. 음. 자, 떡볶이가 맛있나 보죠. 그죠? 그 다음에 맛이 나옵니다. 0.05.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여러분? 친절하다가 나왔어요. 친절하다가 거의 0.5잖아요. 콜레이션 0.5 상당히 큰 값입니다. 갑자기 맛있는데 친절하다가 왜 나왔을까요? 음, 다시 볼까요? 자, 친절하다를 키워드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분석에서는 친절하다와 키워드, 친절하다라는 키워드와 가장 자주 쓰이는 말은 뭘까요? 자, 1번 사장님이겠죠. 사장님 친절하십니다가 있고, 근데 이상 여기서 뭐가 났어요? 맛있다가 났습니다. 웃기죠? 왜 맛있다가 났죠? 맛있다가 0. 네, 똑같이 숫자 거의 비슷하죠. 0.5 정도 났죠. 친절하다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친절하다와 맛있다는 서로 독립된 디멘전이죠. 친절하다고 해서 맛있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맛있다고 해서 친절한 거 그건 아니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 두 개의 차원은 디멘전은 별도의 것인데 지금 봤을 때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게 항상 거의 항상 같이 가는 거죠. 상당히 높은 확률로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리뷰 글을 분석을 한 거잖아요. 리뷰 글을 분석을 했는데 맛있다와 친절하다. 자, 1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1번은 뭐죠? 리뷰는 언제 작성해요? 리뷰. 리뷰는 언제 작성한다고요? 맛있고 친절할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맛있고 친절할 때. 그러니까 맛이란 단어와 친절이 같이 리뷰 글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리뷰에서는 주로 맛있고 친절하게 느꼈을 때만 리뷰가 간다는 거죠. 맛만 있다거나 혹은 친절하다고만 해서는 남기지 않는다는 거죠. 맛있고 친절할 때 이 두 개가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만 리뷰 글이 올라간다는 건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죠. 맛있으면 친절할까요? 친절하면 맛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해볼 만하죠. 친절하면 맛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둘 사이는 원래 관계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 머릿속에 이게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한번 볼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는 어때요, 여러분? 첫 번째. 맛있으면 친절하다. 맛있으면 친절하다. 이게 맞을 수가 없죠. 왜? 왜 그럴까요? 맛있으면 친절하다. 왜 그래요? 이거 프랜차이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프랜차이즈. 자, 프랜차이즈는 어때요? 제가 알기로 음식을 다 받아올 거예요. 아마 그 음식에 들어가는 주요 재료, 그리고 이 음식들을 어떻게 조리해야 되는 것까지 다 정해 주시죠. 그 체인점 점주에게. 그렇게 되면 이 사장님이 정말 좀 마음 먹고 좀 조리를 이상하게 하지 않는 이상 프랜차이즈별로 각 음식의 맛은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그죠? 비슷한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맛이 친절을 유도한다고 맛이 친절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죠. 맛이 다 같기 때문에. 그죠? 맛은 다 같기 때문에. 반대는 말이 되죠. 그죠? 다 비슷한 맛이더라도 친절하면 조금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말이 되죠. 어차피 음식 맛이라는 건
프랜차이즈마다 다 그 체인점마다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장님이 조금 더 친절하게 해줬을 때 느끼는 맛, 절대적인 맛은 아니겠죠. 느끼는 맛이 더 친절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점주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뭔가요? 딱 하나죠. 친절하시면 되는 거죠. 친절. 친절이 중요 포인트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해보기 전까지는 알기가 어렵죠, 여러분. 네. 데이터 분석을 해보고 나야, 해보고 나니, 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재미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번에 우리가 코릴레이션을 배웠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네, 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은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맛이라면 친절한 매장을 더 맛있다고 느낀다. 그리고 친절해야 맛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친절과 맛이 함께 들어가는 리뷰글이 많아진다. 왜? 리뷰글에는 친절하다고만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맛있다고만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친절하고 맛있어야 리뷰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미케닉이 들어가는 거죠. 자, 제가 좀 어,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 색깔이 잘 안 보인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액션을 할까? 거든요. 혹은,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면 이 사람들을 바로 디시전 메이킹을 할까요? 절대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이터 스토리가 있어야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데이터에서 메시지 기획으로 가는 거거든요. 메시지 기획이라는 건 뭔가 하면 여러 가지 메시지 형태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주로 참고하고 우리가 주로 이 지향하고 있는 건 설득 메시지는 설득. persuasion. persuasive 메시지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source persuasive 메시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설득적인 메시지가 insightful한 네. 그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지향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설득 메시지도 여러분들이 그냥 쓰는 것과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쓰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 대충 이렇겠지라고 생각해 해서 설득 메시지를 쓰는 것과 아까 그 봉우리가 두 개 있었었잖아요. 데이터를 확인해 보고 난 뒤에 그 데이터의 베이스에서 어떤 메시지를 기획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거든요. 네. 그걸 하기 위함인데 설득에서는 결국은 뭐예요? 네, 디시전 메이킹입니다. 디시전 메이킹 그다음에 액션으로 이어지는 이걸 하기 위한 거거든요. 거기서 이 우리가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오디언스 혹은 청중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도 하고 이것저것 분석을 할 텐데 그거 자체는 상당히 쉬워졌다는 말씀 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에서 어떤 데이터 스토리로 디시전 메이킹이 가능하냐는 건데 데이터만 보여줘서는 절대 여기까지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데이터 이것도 안 되고요. 숫자는 네, 숫자는 설득할 수 없습니다. 숫자가 설득에 가장 취약한 인포메이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에서 봤을 때 숫자가 여러분한테는 의미 있는 숫자일지 모르지만 그 숫자를 바로 가지고 여러분들 타겟한테 주어졌을 때는 타겟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매우 적습니다. 우리는 이 숫자를 어떻게 스토리화하느냐. 네, 이게 관건입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스토리화하느냐.
그래서 이번 그 챕터 소개시켜드리는 요 세션에는 주로 데이터가 있긴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긴 있는데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데이터를 그냥 내밀 때 혹은 데이터를 어떤 방법으로든 네, 스토리화할 때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를 스토리로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스토리로 만들어낼 때 어떻게 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이 그 브랜드 다익스라는 이분이 쓴 책의 요지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가 주로 그 첫 번째 챕터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챕터의 내용이고 제가 요거는 그 요거는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브런치라는 네. 그 포스트 그 자기 글을 포스트하는 데거든요. 에세이를 올리는 데인데 제가 제 글 중에 데이터를 활용했었던 글 몇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옛날 거부터 한번 볼까요? 이건 약간 좀 정치적인 것들이 있어서 재미가 없을 거고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요 표는요, 한번 보시면, 자, 에들만이라는 기관에서 작성한 표입니다. 여기 트러스트 바로미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들, 일반인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그 모르는 사람에 대한 그 신뢰가 있는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어, 그 뭐 차이나 인도네시아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쪽이 그 믿는다, 신뢰가 높은 나라들이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신뢰도가 낮은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꼴찌죠. 36점일 겁니다. 아마 36점. 네, 꼴찌죠. 그 위에 바로 일본이 있습니다. 재밌죠? 뭐 불신의 나라, 예, 불신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다른 한 차트를 보면 네, 뭐가 보이시나요? 이코노믹 프리덤입니다. 경제적 자유도. 그러니까 그 어떤 개인과 개인이 비즈니스를 하고 거래를 해 나갔을 때 얼마나 걸림돌이 없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 과정이 깨끗하냐. 혹은 법치에 맞느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상위에 올라와 있죠. 위에는 대부분 뭐 스위스, 아일랜드, 뉴질랜드 막 이렇게 그 북유럽 국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나라가 나오거든요. 지금 15위인데. 네. 15위인데요. 대단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에코노믹 프리덤이라는 거는 그렇죠? 에코노믹 프리덤의 주요한 것 하나는 신뢰이기도 하거든요. 신뢰. 또 필요하긴 하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코노믹 프리덤 이렇게 그 이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활발하게 무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을까라는 거였었었는데 제목을 한번 보시면요. 문서가 제목입니다. 문서가 뭐 있죠? 우리나라의 문서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공공 문서는 전부 다 어디 있나요? 우리나라 문서 전체. 경제에서 경제적인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서들은 전부 다 정부 24 있죠. 정부 24. 혹은 홈택스에 다 있습니다. 혹은 홈택스에 다 있죠. 불신의 나라의 경제적인 자유도가 이렇게 높은 이유. 모르는 개인 간의 비즈니스가 이렇게 활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는 이거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정부 24 홈택스. 이런 시스템이 여러분 어느 나라에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최소 미국은 없고요. 미국을 포함한
여러 1세계 나라, 1세계 국가에서도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정부 문서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아마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쪽에서 맞춰서 한번 써본 글이고요.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셔도 네, 나쁘지 않을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원래 있었던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그거를 그린 차트거든요. 이것도 물론 이거는 R로 그린 것 같습니다. 네, R로 그렸는데 보시면 아래 X축은 소비 생활 만족도예요. 소비 생활 만족도. 내가 소비를 하면서 얼마나 나 자신에게 만족스러운가죠. 그리고 왼쪽에 이 Y축 보시면 자살률인데요. 보시면 충남, 강원, 충북처럼 약간 그 도시 인구 밀도가 되게 낮은 세 군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이 선에 거의 올라와 있죠. 알 수 있으시죠? 이게 뭘까?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여기 있는 데이터를 물론 제가 이 변인, 저 변인 이게 그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되게 여러 가지 봤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튀어나온 거죠.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에 관한 겁니다. 소비라는 게 우리가 우리의 아이덴티티나 자존감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물론. 네. 소비를 할 수 있음, 그리고 소비를 하면서 만족을 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이냐?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와 보완이 필요하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글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가지고 썼었던 글입니다. 상당히 좀 특이하죠. 자살률과 소비생활 만족도. 이것을 그냥 소비생활 만족도가 아니고 그냥 그 disposable income, 가처분 소득으로 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 소득이 얼마나 높으냐 보다는 자기가 소소하게 지출을 하더라도 그 소비에서 만족을 느낀다는 건 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글도 가능하고요. 하나만 제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나가다가 봤는데. 요거는 환경 관련 데이터입니다. 제목이 이제 당연해 보이는 것에 대해 질문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런 차트거든요. 자, 1985년부터 2005년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자, Y축을 보시면 그 사망률이죠. 요 검은색 차트는 콜드 데스라고 나와 있는 그죠? 추위에 죽는 사람의 퍼센티지고 아래는 힛 데스입니다. 힛 데스라는 건 더위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의 퍼센티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위쪽인가요? 아래쪽인가요? 주로 여기 걱정하고 있죠. 예, 지구 온난화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퍼스펙티브에서 봤을 때는 그죠? 더 문제는 추위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많은 건데 지구 온난화가 된다면 네, 항상 안 좋기만 한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약간 그 환경 전체 이 시스템에 대해서 더 저보다 그 해박하신 분들은 이걸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이외에도 요런 거 있잖아요. 그 climate related death. 그럼 기후의 변화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의 숫자, 그죠? 이게 death per year네죠, 그죠? 1년에 돌아가시는 분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포함된 것들이 홍수, 뭐 가뭄, 스톰도 있고요. 뭐 산불, 뭐 익스트림 템퍼러처 이거는 그 되게 높거나 낮은 템퍼러처의 기온이 다 들어갔겠죠. 이거 때문에 죽는 사람들의 숫자는 이미 벌써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이걸 걱정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네, 드는 거죠. 이거 이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뭐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지만 저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주위에 널려 있는 데이터는 정말 널려 있으니까 널려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는
이게 인사이트인지 인사이트가 아닌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 한번 볼까요? 그냥 이걸 봤을 때, 이 차트를 봤을 때 이게 인사이트인지 아닌지는 보는 사람의 그 실력이에요. 실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 경험 혹은 경륜, 네, 아니면 지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거 했었던 친구 있잖아요. 선생님 저한테 와서는 맛있다 친절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맛있다 친절하다 이렇게 관계가 있으니 저기 데이터 분석이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봤을 때 별로 인사이트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나면, 아까 제가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이 데이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아, 그렇다는 걸 알게 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인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 혹은 경험 혹은 경륜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 데이터 기반을 해서 메시지 기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메시지 기획이 되어야, 네, 여러분들이 메시지 기획이 된다는 얘기는, 메시지 기획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사이트를 인사이트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이거죠. 그죠? 인사이트풀한 데이터를 줘도 그게 인사이트풀한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강의를 해본 바로는. 그러면 인사이트를 인사이트로 인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지금 돼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는 돼 있으니까. 인사이트를 인사이트로 인지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 눈과, 이제 그것을 어떻게 스토리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설득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persuasion. 이거가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제가, 자, 인사이트의 개념, 그리고 인사이트를 어떻게 인사이트로 볼 수 있느냐. 그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그것을 인사이트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눈. 네, 그게 필요하고,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스토리로 만들어내서, 네, 사람들에게 설득을 유도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 네, 강의를 할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챕터 2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